영민의 잡지사 7월호 22번째 페이지. 붉은 박쥐, 담비, 러브버그, 호랑이, 까치, 초파리 등에 대해 설파하다 꼬박 2달 만에 하얀 가운을 입고 돌아온 원소 아저씨.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자, 과학계, 교육계, 증권가, 스웨덴 국민들이 주목하는 하지만 곽재식 작가만 한동안 좀 등한시했던 그렇군요. 원서 오브 타임 인축일. 왜 이렇게 네. 오랜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차례대로 해가지고 지금 오늘의 원소가 팔라듐인데요. 46번 원소입니다. 46번까지 왔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긴 라틴어 하죠. 어구 도미네 이비무스 무슨 뜻입니까? 뜻입니까? 도미네 이비누스. 도미네 이비무스 무슨 뜻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왔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순례자들이 성지에다가 이렇게 새겨놓고 하는 문구였다라고 하죠. 하필 46번 팔라듐에서 왠지 그 문구를?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무슨 만화책에서 본 건데 어릴 때 보면 만화책에서 만화책에서 악당을 물리치는 무슨 암호 문구였거든요. 어릴 때 보면 만화 기억이 좀 오래 남지 않습니까? CBS와 함께한 지 이제 3년을 향해 가시는데.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원소 시리즈를 오래 했다라는 그렇습니다. 이 타이밍에 이거를 한번 써먹어 보는군요. 오랜만에 정말 세계 방송사의 길이길이 남을 역작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원자번호 46번 팔라듐에 대해 알아보죠. 선생님, 처음에 누가 어떻게 발견한 원소인가요? 팔라듐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부터 벌써 한 몇 차례 해왔던 이 백금족 원소입니다. 얘도. 원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원래 주기율표에서 족이라는 거는 세로로 같은 줄에 있어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보통은 족이라고 하는데 같은 패밀리 같은 종족이라는 거죠. 라고 하는데 이 백금족이라고 할 때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냥 백금하고 비슷한 거 약간 이런 겁니다. 원래 이제 뭐 친구들끼리 좀 친해가지고 몇 명씩 몰려다니면 진짜 친지가 아니고 호적상으로 호적 요즘 없죠. 가족관계 증명서상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도 우린 패밀리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백금족이라는 게. 그래서 백금하고 비슷하고 백금처럼 약간 이렇게 귀금속처럼 보이고 실제로 양도 많지 않고 귀금속으로 쓰기도 많이 쓰는 백금, 루테늄, 로듐, 팔라듐, 이리디움 이런 물질들을 엮어서 백금족이라고 하는데 팔라듐 대표적인 백금족 물질 중에 하나로 1803년에 영국의 위대한 화학자 중에 한 명인 윌리엄 하이드 울러스턴이라는 분이 발견을 하셨습니다. 영국분. 이분은 원래 의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의사로 꾸준히 한동안 의사로 활동을 잘 하셨습니다. 아마 외과 의사 이런 거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분 친형인가 친척형인가가 세상을 떠나면서 재산을 아주 뭉텅이로 상속으로 확 시켜주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더 이상 의사로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 더 이상 의사 안 할래. 내 꿈을 찾아 떠나가겠어라고 하면서 의사로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잖아요. 약이나 뭐 마취제 이런 걸로 여러 가지 물질들, 소독약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화학물질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다들 의대 가려고 난리라고 하지만 나는 의사보다는 주기율표가 더 좋아. 부럽네요. 라고 하면서 이분이 화학에 뛰어듭니다. 화학에 뛰어들어가지고 이분이 이런저런 연구를 하다가 뭘 연구하는데 좀 빠지시냐면 백금 연구 쪽으로 빠져요. 백금. 아무래도 뭐 귀금속이고 뭐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받는 비싼 원소라고 하니까 눈에 좀 들어오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관해서 잘 다룰 수 있는 자신의 어떤 기술 이런 쪽으로 좀 닿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백금에 대해서 이것저것 연구를 하다가 이분이 내가 이 정도로 개발해낸 이 정도 나의 솜씨와 지식이면 백금 사업을 해도 되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백금 사업에 이분이 손을 대십니다. 의사 출신이셨는데 그러다가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 한 100에 99는 망하죠. 그러니까 백금 자체를 생산해서 거래하는 건가요? 주로 예를 들면 광산에서 캐내온 백금 돌에서 백금을 순수한 백금만 잘 뽑아내는 회사를 내가 차리면 나의 뛰어난 화학 지식으로 더 잘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그런 종류의 다양한 백금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쪽에 이분이 발을 들이시는데 이런 경우 잘 되기 쉽지 않죠. 보통 이런 쪽에 100에 99는 망하는데 이분은 윌리엄 하이드 울러스턴 이분은 성공을 하세요. 1%였다. 그래서 뭐 엄청난 대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애지간히 성공을 하세요. 좀 약간 분해가 나네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하여튼 이분이 또 이상한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너무 길어져.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하여튼 영국의 코미디 배우 중에 옛날에 피터 셀러즈라는 분이 계셨는데 누구지? 그분하고 인상이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는데 오늘의 본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뭐 그런 말씀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백금이 들어있는 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가공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런 거를 이제는 자신의 사업이 돼가지고 자신의 새로운 생업, 자신의 회사를 다니는 종업원들이 붙어있는 그런 일들이 되면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시게 되겠죠.
있었죠. 그러다가 이분이 백금하고 비슷하지만 백금은 아닌 원소를 발견을 하신 게 1803년인데 그렇게 해서 발견해낸 게 바로 오늘의 원소 팔라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에 1804년에 같은 계열에서 같은 그런 흐름 속에서 발견한 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로디움입니다. 이분이 로디움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로디움, 팔라듐 이걸 다 발견하셨는데 사실은 의사 출신이고 중간에 백금 쪽에 어떻게 발을 디디셨다가 그게 사업으로 커지시면서 이분 백금 쪽으로 일이 잘 풀리셔가지고 나중에는 백금을 아주 가느다란 눈에 보이지도 잘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가느다란 그런 선으로 뽑아내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데도 성공을 하거든요. 연가시급으로? 그거보다 더 가늘게? 눈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그 선을 당시 업계에서는 요즘엔 그냥 뭐 백금선이라고 하는데 당시 그 업계에서는 그런 걸 만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울라스턴 선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울라스턴 와이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1800년대 그게 돼요. 그렇죠. 야. 그래서 초창기에 사람들이 전파라는 거 이런 거 처음으로 그런 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을 때 전파를 감지해낼 수 있는 전기적인 반응을 아주 잘 일으킬 수 있지만 굉장히 미세한 부품을 만들 때 이 울라스턴이 분이 개발하신 울라스턴 백금선을 사용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라디오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이게 사람의 목소리나 뭐 영상 같은 거를 볼 수는 없겠지만 전파가 온다 안 온다 이 정도로 감지해낼 수 있는 기계를 처음에 만들어낼 때 이 팔라듐을 발견하신 또 로듐도 발견하신 이 울라스턴 선생의 발명품인 울라스턴 선을 썼다라고 해보면 어떻게 보면 뭐 와이파이 뭐 혹은 뭐 무선 통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 기술의 이 제일 뿌리 그거의 어떤 조상님 저게 해당하는 기술에 맞닿아 있는 분의 화학적 업적 중에서 제일 많이 내세울 만한 게 팔라듐의 발견이다. 저 밥 먹여주시는 분이네요. 그렇게 얘기하자면 조금 천수로 멀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이분이 라디오를 개발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라디오 이전 단계의 제품에서 필요한 부품의 재료를 만드신 거니까 약간 거리는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이분이 사실 우리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살짝 해서 이분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살짝 했었는데 어떤 얘기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나이오비움 이야기를 했을 때 나이오비움을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그런 돌 속에서 처음으로 발견을 해가지고 콜롬비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나이오비움이라는 새로운 원소를 찾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탄탈럼이라는 다른 원소하고 너무 비슷해 보여서 탄탈럼의 일종으로 착각을 하는 바람에 나이오비움의 발견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독일에 기억나시나요? 로제라는 화학자가 맞습니다. 그때 우리 뭐 그런 농담했었죠. 로제도 설마 아파트에 살았을까? 뭐 이런 농담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로제라는 화학자가 이게 별개 원소다라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이 나이오비움이 콜롬비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이 로제 시대에 새롭게 붙인 이름 나이오비움이라는 이름이 탄탈럼하고 구분이 돼가지고 그때 다시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이오비움이라는 원소는 없다. 탄탈럼하고 혼동한 거다. 착각한 거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울라스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원소를 2개나 발견하고 남이 원소를 하나 발견하려고 했던 걸 좀 막아내신 퉁치기하고 그런 분이신데 이 콜롬비움이 탄탈럼하고 혼동될 때 이때 스웨덴 화학자들이 2개가 사실은 비슷한 거다라는 쪽에 의견을 낸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스웨덴 화학자들에게 약간 힘을 실어주었던 그런 분이 울라스턴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팔라듐이라고 하는 건가요? 이게 이분의 약간 취향이 좀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당시에 발견된 소행성 중에 그러니까 행성급은 아니지만 태양계를 떠다니는 이런 커다란 돌덩어리 중에 제법 굵직해 보이는 것으로 발견된 것이 팔라스 소행성이라는 소행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팔라스 소행성이 신비롭게 우리의 태양계를 떠다니는 뭔가 수성, 화성, 금성, 목성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뭔가 돌덩어리가 좀 작은 게 떠다니는 것도 있다라는 사실에 사람들이 되게 놀라던 시대였거든요. 팔라스 소행성 이런 소행성들 중에서 발견된 것 중에서 되게 초창기에 발견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소행성 중에서도 뭐 크기 순위로 봤을 때 한 2위, 3위 뭐 이 정도일 거예요. 큰 순서로 봤을 때. 크구나. 그래서 초창기에 발견될 만한 좀 굵직한 소행성인데 그런 게 발견되고 나니까 이 울러스턴 이분이 뭔가 거기에 많은 감명을 받아서였을까요? 울러스턴 이분 아버지가 영국에서 아마추어로 그러니까 좀 취미 삼아
천문학을 하는데 되게 심취하신 분이었는데 지인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지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였을 수도 있고 아버지 뭐 제자였을 수도 있고 뭐 잘 정확한 건 아버지가 부탁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잘 모르겠 정확한 거는. 그래서 하여튼 뭐 본인도 그 아버지 때문에 천문학에 관심이 많이 생기긴 했었겠죠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화제거리였던 팔라스 소행성의 이름을 따가지고 팔라듐이라는 자기가 발견한 원소의 이름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느낌을 따지자면 어떤 팔라스 소행성에 있을 법한 신비로운 물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붙인 이름이 팔라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 팔라스라는 이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아테나 여신을 일컫는 다른 말 중에 하나로 쓰이는 표현이 팔라스라는 식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그래요? 하나만. 요 타이밍에? 하나만. 초반이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이게 이제 팔라듐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테나 신의 그런 칭호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쓰이는 건지는 또 모르겠는데 팔라듐이라는 게 이 백금하고 비슷한 그런 백금족 원소 중에서 비교적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귀한 금속이다라고 하면 금, 은 뭐 이런 거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백금, 플래티넘 그런 거 떠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로듐 이야기했었는데 로듐만 해도 조금 되게 그렇게 많이 안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백금은 아니지만 백금처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좀 이렇게 귀금속스러운 물질 중에 하나로 생각해 볼 만한 제시해 볼 만한 게 또 팔라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희한하게 이거 왜 이런지 진짜 저 정확한 이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아시는 분 뭐. 세계 여러 곳에 그러니까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극장 같은 곳들 있죠. 극장 같은 곳의 이름을 팔라듐 극장이라고 붙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 세계 그런 극장이 예를 들면 많아요? 뉴욕에도 제가 알기로 팔라듐이라는 이름이 붙은 극장이나 공연장이 뉴욕에만 해도 한 2군데 이상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뭐 우리가 그런 걸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좋은 극장이면 약간 황금 극장, 플래티넘 시애터, 뭐 골든 시애터, 플래티넘 시애터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어감의 연장선상에서 이름을 붙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팔라듐 극장이라는 게 세계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한 나라의 수도에서 한동안 제일 큰 극장이었던 극장이 팔라듐 극장이라는 극장이었던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한때 가장 큰 극장이 바로 팔라듐 극장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이걸 그걸 어떻게 하시는 왜 팔라듐? 왜냐면 그걸 제가 왜 하냐면 그게 극장으로 오랫동안 영업을 하다가 한때 이제 스웨덴 영화를 알아주던 시기가 옛날에 있었죠. 20세기 초중반 이럴 때 뭐 저기 뭐죠? 베리히만의 뭐 7개의 봉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명작 영화로 옛날 영화로 유명했던 영화 있었는데 스웨덴 영화 산업이 그때 비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쇠락해서 그런지 그 팔라듐 극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스톡홀름에서 제일 큰 극장이던 팔라듐 극장이 80년대의 극장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을까요? 청어 요리집. 카지노로 바뀌었습니다. 카지노? 카지노로 바뀌어가지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금년에 그 카지노도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뉴스가 났어요. 그래서 뭐 스웨덴 사람이 카지노에 요즘 들어가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온라인 도박을 많이 해서 카지노에 별로 안 오는 거 아니냐. 시대의 변화를 상을 담은 공간이네. 뭐 그런 소식도 있고 하던데,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우리 예전에 철 편할 때 기억나십니까? 말메의 눈물. 말메의 눈물 알고 울산에 있는 거. 스웨덴의 말메에는 아직도 팔라듐 극장이 있습니다. 말메에도 팔라듐 극장이라는 이름의 극장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공연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아직도 말메의 명물로서 공연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아름다운 극장입니다. 좀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극장이 말메에 있는데 팔라듐 극장이다. 스톡홀름 거는 바뀌었지만 그렇습니다. 혹시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말메에 방문하시게 되신다면 팔라듐 극장에 싸는 공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웬만한 여행사에서도 나오지 않을 법한 말메에 가면 훌륭한 공연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여러분 이거 약간 반쯤 농담인데 하나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걸로 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금, 은 이런 게 좋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무슨 뭐 이런 뭐 다른 거에도 금 같은 거 많이 갖다 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 되게 맛있게 하는 집이다라고 하면 뭐 황금돼지 삼겹살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좀 참신하고 강렬한 느낌 주고 싶을 때 뭐 그렇다고 뭐 은돼지 뭐 삼겹살 하면 좀 없어? 약해 보이잖아요. 황금에 비해서. 그럴 때 저 제안 드립니다. 황금돼지 삼겹살보다 더 좀 능가하는 걸로 팔라듐 돼지 삼겹살. 팔라듐 돼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팔라듐 갈비. CM송 따기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팔라듐 그렇죠. 갈비. 네. 이런. 그런 식으로 저 좀 약간 반은 농담이긴 한데 반은 왜 진지합니다. 본인이 던져놓고 제가 받으니까 창피하시죠? 아니요. 저 멋있었어요. 팔라듐. 그리고 이제 팔라듐을 그래서 원서 기호로 쓸 때 알파벳 PD로 영어식으로 읽었을 때 PD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의 라디오 연출하시는 텔레비전 연출하시는 프로듀서들이. 프로듀서분들을 약간 별명으로 부를 때 그렇죠. 팔라듐님이라고 불러도 된다. 저희가 이달의 PD상도 수상한 그렇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달에 약간 팔라듐으로 만들어서 줬으면 알겠습니다. 얼마나 값지게 팔 수 있을까요? 자, 알겠고요.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원서 오픈 타임인 주기율표는 사실 주기율표 속 원소들의 일상 속 쓰임새를 알아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팔라듐은 뭐 일상에서 어디에 주로 쓰이나요? 제일 많이 쓰이는 용도로 보자면 이제 역시 촉매입니다. 촉매. 네, 백금종 원소들이 다 좀 이렇죠. 그렇죠. 네, 팔라듐이 특히나 그렇습니다. 촉매 중에서 거의 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을 하나를 꼽아보자면,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는 뭐 촉매로 특수 촉매로 어떻게 만들어서 뭘 한다라고 하면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백금입니다. 백금이 사실은 촉매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촉매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 보자면 원래는 어떤 물질이 생기거나 물질이 파괴되는 분해되는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그 반응을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그 반응이 원래는 1억 년 기다려도 조금 일어날까 말까 한 반응인데 촉매라는 물질을 이 약을 살짝 타주면 그 반응이 1초 만에 일어나게 되는 기폭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촉매다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화학산업에서는 촉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많이 말씀드렸던 것으로 내 뱃살. 우리가 설탕하고 설탕 아무리 쌓여 있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 주면서 그거를 살로 바꿔봐라라고 하면 야, 설탕으로 어떻게 살을 만들어 너무 어렵지라고 하는데 사람이 설탕을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신기합니다. 그게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촉매 역할을 하면서 설탕을 이루고 있는 탄소, 산소, 수소 이런 원자들을 다 분해해가지고 지방이라는 물질로 다시 재조립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탕이 지방으로 바뀌는 그 원래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바로 몸속에 있는 효소라는 촉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촉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촉매가 있으면 진짜 별의별 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쓰레기 같다고 생각했던 물질을 귀한 물질로 그것을 원자 단위로 분해해가지고 재조립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주는 게 다 촉매이기 때문에 과학에서는 특히 화학에서는 화학 산업에서는 촉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아무리 촉매가 있어도 이건 좀 어렵겠다 싶을 때 그래도 이걸 쓰면 되잖아라고 하면서 허건날 나오는 게 백금 촉매거든요. 그래서 백금이 촉매의 좀 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거라면 팔라듐이 한 그 두 번째쯤 됩니다. 2인자. 백금에 이어서 2인자. 그래서 백금이 촉매의 왕이라면 팔라듐이 약간 촉매의 한 영의정쯤 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촉매계 촉매계 영의정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팔라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팔라듐이 이 촉매로 이용되는 것 중에 정말 그 성능도 많이 따져야 되는 걸로 우리 곁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걸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 로듐 할 때도 이 이야기를 살짝 했었어요. 자동차 배기가스, 자동차에서 나오는 내연 있죠. 그것 중에서 나쁜 성분을, 해로운 성분을 이렇게 좀 정화해주는, 그러니까 해롭지 않은 성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 거를 할 때 사용되는 촉매로 이 팔라듐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로듐이라든가 백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로듐 시간에 그 이야기 했었는데 그 디젤 엔진을 돌릴 때 경유로 돌아가는 엔진을 돌릴 때 거기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같은 거 이런 거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로듐 촉매, 백금 촉매 이런 거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긁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 댓글로도 너 미국 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맞아. 근데 그것보다는 가격은 좀 싸다고 보는 게 보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특히 국내에서 더 많이 쓰이는 걸로 휘발유 엔진에도 비슷하게 매연 나오는 물질을 줄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휘발유 엔진에 붙이는 이 매연을 정화해주는 기계에는 이 팔라듐 촉매가 많이 들어갑니다. 휘발유 엔진. 그래서 세계에서 팔라듐이 생산이 되면 그게 사용되는 용도의 적게 보면 70%, 많게 보면 80% 이상은 다 이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하는 장치에 촉매로 들어가는 팔라듐이 우리가 공업적으로 뭐 실생 이 세계에서 사용하는 팔라듐의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류의 물질들을 주로 많이 정화를 해주냐면요. 뭐 여러 가지를 정화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팔라듐 1g이
나무 28그루가 공기 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나무가 뭐 어떤 물질을 어떻게 정화해준다는 거하고 비교한 걸까요? 그래서 사실 좀 애매한 이야기거든요. 조사를 해봤더니 나무 28그루 아니고 27그루치일 것 같은데 아니야. 요즘 팔라듐은 더 좋아서 29그루치야. 뭐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로 팔라듐이 자동차 매연을 정화하는 데 중요하고 좋은 역할을 잘한다라는 뜻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들으시면 되는데요. 정화할 수 있는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원래 상태보다 훨씬 더 해가 없는 상태로 바꿔준다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곽재식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서 한번 들어온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죠. 뭐였죠? 제일 위험한 물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릴 때 세계 뭐 진짜 위험한 물질을 찾아보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말도 안 되는 물질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물질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기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맞아. 그거 위험하다고 내가 얘기해봤자 평생 동안 그 물질을 그 물질이 있는 곳에서 100km 이내에 다가가기도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말하면 좀 무의미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접하기 쉬운 물질 중에 의외로 굉장히 위험한 걸 꼽는다면 이거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게 제가 일산화탄소였습니다. 일산화탄소. 네, 뭔가 우리가 불태울 때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물질 중에서 조금만 양이 많아져도 사람이 들이마시다 보면 옛날에 연탄가스 중독될 때 그 증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의 이 호흡 활동을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생명에도 큰 위협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 일산화탄소다. 그래서 밀폐된 데서 불 피울 때 되게 조심해야 된다. 맞습니다. 환기를 잘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이거 의외로 캠핑 가셔가지고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텐트 안에서 불 좀 잠깐만 피워볼까라고 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되셔가지고 큰일 나신 분들 많이 계시다. 이런 말씀 그때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이제. 자동차에서도 그 휘발유라는 연료를 태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뭔가 연료를 태우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히 일산화탄소가 좀 생기거든요. 당연히 그게 몸에 안 좋죠. 그렇겠죠. 자동차 배기가스 그래서 가까운 데서 많이 들이마시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팔라듐이 들어있는 이 촉매를 이용하는 이 매연 처리 장치, 자동차 배기가스 처리 장치가 있으면 이 일산화탄소를 추가적으로 더 상하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바꿔줍니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더 이렇게 재조립을 되게 만들어가지고 이산화탄소는 사람이 숨 내쉴 때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산화탄소에 비해서는 비할 바 없이 안전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일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뭐 탄화수소 계통의 수많은 물질들, 뭐 일부 질소산화물 여러 가지를 팔라듐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일산화탄소 같은 걸 해결해 주는 것도 이 팔라듐이 촉매 반응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같네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공업적으로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이 팔라듐 촉매의 용도를 하나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요거 그 겉핥기식으로 잠깐씩 이렇게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거하고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3대 수출 품목이라고 하면 1위는 반도체, 2위는 자동차, 3위는 석유, 화학 계통의 품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흔히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떠받치는 우리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이 돈들을 우리나라로 가져와주는 3대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석유화학 산업을 이야기할 때 특히 석유화학 중에서도 좀 화학 분야의 산업을 이야기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석유화학의 화학산업의 심장이다. 이게 화학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큼지막한 묵직한 중요한 장비다. 설비다. 기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NCC라는 기계가 있어요. NCC. NCC요? 뭔가 약간 아이돌 그룹 이름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NCC. 비슷한 여러분 아이돌. 저희는 NCC입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 같기도 한데 이거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여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NCC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큰 업체도 있어가지고 친숙하신 어감일 텐데요. NCC가 납스타 크래킹 센터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납스타 크래킹 센터? 납스타를 깨는 센터다. 설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외국 분들하고 대화해 봤을 때는 외국에서는 의외로 잘 안 쓰는 말입니다. NCC를? NCC라는 말을 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약자고 영어 단어니까 외국에서도 막 다 통할 것 같잖아요. 의외로 외국에서는 NCC라는 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영어 약자다.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는 NCC라고 하면 업계 사람들 다 아는데 의외로 외국 분들은 NCC가 뭐야? 납스타 크래킹 하는 거. 풀어서 설명해줘 아는 약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석유와 화학의 심장 같은 기기예요. 그렇습니다. 나프타라는 게 사실은 휘발유 비슷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플라스틱은 사실은 석유로 만드는 거라더라. 뭐 스티로폼도 석유로 만드는 거라더라. 그렇죠. 뭐 합성을 해가지고 만드는 약품도 사람이 먹는 약도 거슬러 올라가면 석유로 만드는 거라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커먼 석유 한 바가지 이렇게 퍼주면서 이걸로 플라스틱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전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촉매가 필요한가요?
그런가요? 예. 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예. 근데 약간 조금 포인트가 근데 뭐 괜찮아요. 좋았어요. 그래요?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어떻게 하냐면 일단 석유 중에서 휘발유하고 비슷한 그런 석유를 일단 좀 갈라냅니다. 뽑아냅니다. 근데 그 휘발유 중에서도 이런 류의 반응을 시키기에 더 좋은 부분만 따로 좀 골라내요. 그걸 나프타라고 부릅니다. 나프타. 예. 흔히 업계에서는 약간은 살짝 일본식 발음이 아닌가 싶은데 흔히 업계에서 납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납사. 저는 옛날에 납사 그래서 한문인 줄 알았어요. 한자어인 줄 알았어요. 누가 들어도 나프타는 표준어로 나프타라고 합니다. 나프타. 나프타라는 사실은 휘발유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휘발유 중에서 화학 산업에 좀 쓰기 좋을 만한 거 슬쩍 떠내는 게 나프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나프타를 보통 뜨거운 수증기를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설비를 이용해서 이 나프타라는 이 석유를 약간 한번 찝니다. 한번 약간 찜기에 넣고 찌는 형태로 한번 반응을 시키면 이 나프타가 에틸렌이라든가 프로필렌 같은 주로 요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여기서는 진짜 살짝만 건드려주면 우리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글러나타 촉매 기억나시나요? 그런 거 살짝만 사용하면 플라스틱을 대량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같은 물질만 있어도 진짜 화학 산업에 사용하기가 좋은 그런 물질인데 이 휘발유하고 거의 비슷한 이 나프타를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같이 온갖 물질을 만들 수 있는 화학 반응을 되게 잘하는 원료로 바꾸어주는 그 설비를 이 NCC 나프타 크래킹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거대한 나프타 크래킹 센터들이 전국 여러 곳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들이 봐도 좀 멋있게 생겼어요. 그래요? 뭐 이상한 막 파이프들이 막 수백 개가 막 엮여 있어가지고 크기도 막 웬만한 빌딩만 하거든요. 그래서 봐도 좀 멋있게 생겼어요. 멋있어. 무슨 딱 봐도 좀 대단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나라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어요. 이런 거대한 기계가 1년 360일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걸 한번 껐다가 킬 때마다 그만큼 제품 생산을 못하고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1년 365일 예정된 정비 시간 외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게 멈추지 않고 완벽한 품질을 내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온갖 기술을 다 집어넣어서 이걸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경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요즘 중국 업체들이 너무 많이 따라왔다. NCC를 돌려가지고 이런 에틸렌 프로필렌 만드는 기술들. 더군다나 요즘 중국은 둘째치고 중국의 도전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우리가 우리하고 좀 비슷하게 비벼볼 만한 그런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상된 거기도 하고. 근데 지금 뭐가 진짜 더 신경 쓰이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에 기름 많이 나는 나라들 있죠. 이 나라들이 우리 더 이상 기름만 장사하는 이런 거 우리 안 할래. 우리도 더 기술이 많이 필요한 산업을 해가지고 더 놀라운 제품을 만들어서 팔 거야라고 해가지고 이 나라들이 NCC를 자기 나라에서 많이 가동을 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화학 산업이 당장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금년 초부터 작년부터 사실은 한 2년 전부터 그리고 작년하고 금년 초에 더 많이 우리나라 화학 산업이 좀 위기다. 이건 좀 큰일 아니에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고 그 위기의 핵심이 우리 화학 산업의 심장처럼 돌아가고 있는 이 NCC의 경쟁력이 과연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 심장처럼 우리나라의 경제를 돌아가기 위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뛰어야 되는 NCC가 언젠가 하나둘 꺼지는 게 아닐까? 이거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당장은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당장은 뭐 우리나라 화학업계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이 도전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여러분 화학 산업 위기론 이런 게 많이 돕니다. 근데 이게 팔라듐하고 무슨 상관이냐? 뭔 상관이냐? NCC하고. 뭔 상관이냐? NCC에서 아까 에틸렌, 프로필렌 이런 거를 생산해내는 게 주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에틸렌이 그래서 에틸렌이 산업의 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산업의 쌀이라는 게 검색해보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들어보는. 철강업계에서는 철을 또 산업의 쌀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뭐 산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쌀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이거는 농업의 무슨 뭐 에틸렌이다 이렇게 부르실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게 정말 용도가 많은 화학업계 온갖 물질을 생산하는 다 필요한 물질이 에틸렌인데 에틸렌을 이렇게 생산을 하다 보면 NCC에서 생산을 하다 보면 아세틸렌이라는 물질이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좋은 건가? 불순물인가? 아세틸렌도 사실은 아세틸렌만 따로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예. 아세틸렌이 불 붙이면 엄청 잘 타기 때문에 뭐 다양한 연료로 뭐 용접이를 한다든가 다양한 연료로 쓰기에 되게 좋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세틸렌대로 따로 모여 있기만 해도 되게 좋은데 에틸렌 만들 때 아세틸렌이 이게 슬금슬금 끼어들어가지고 불순물로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에틸렌 품질이 확 낮아집니다. 없애야겠구나. 에틸렌은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는 용도로 쓰기가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틸렌을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세틸렌을 다시 파괴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촉매가 바로 많이 쓰이는 게 팔라듐. 야. 근데 팔라듐이 백금종 물질로 비싸기 때문에 팔라듐 촉매가 단가가 높거든요. 그리고 흔히 이제 촉매 업계에서는 이 말도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촉매 업계에서는 촉매 독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래요? 예. 네, 뭐 포이즌 오브 카탈리스트, 뭐 카탈리스트 포이즌 매니저 촉매 독이라는 말 사용하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나쁜 물질이 돌아다니다가 촉매의 효과를 떨어뜨려 버리는 물질을 촉매 독이라고 해요. 근데 촉매 독이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우연히 섞여 들어오는 수가 꽤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촉매 독이 쌓이면 쌓일수록 촉매의 성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촉매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촉매를 교체하다 보면 팔라듐이 가뜩이나 비싼데 촉매 값이 일단 들겠죠. 그렇겠죠. 그러다가 더군다나 추가로 그런 작업을 하려면 공정을 그에 맞춰서 잘 설계를 안 해놨으면 기계를 한번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만만치 않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촉매 독의 피해를 어떻게 줄이느냐, 팔라듐 촉매를 어떻게 효율을 더 높이고 오래가게 하느냐, 이런 거가 다 NCC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술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기술에서 지금까지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온 건데 지금 위협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그거를 제끼기 위해서 팔라듐 촉매보다 더 좋은 촉매를 개발해보자. 우리가요? 네, 팔라듐 같은 비싼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무슨 뭐 플라스틱 같은 걸로 촉매를 만들었는데 팔라듐 촉매만큼의 효과를 내는 뭐 그런 걸 만들어 보자. 그럼 너무 좋죠. 이런 노력들을 우리나라 화학업계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팔라듐이 촉매의 영의정이기 때문에 뭐 별의별 뭐 플라스틱 물질 만드는데 무슨 뭐 고무 만드는데 뭐 약품 만드는데 뭐 별의별 데 여기도 팔라듐 촉매, 여기도 팔라듐 촉매 들어가는 데 많고요. 백금이 촉매의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백금 촉매로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팔라듐으로 비슷하게 해보면 좀 대충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백금 시세가 너무 높아졌다. 팔라듐을 2배로 쓰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백금이 들어가는 곳에 팔라듐으로 좀 비비는 경우도 좀 있어요. 대체 팔라듐이 정말 촉매계의 영의정이다라고 할 만큼 좀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쓰임새가 굉장하네요. 하나만 좀 하나만. 시간이 얼추. 촉매계에서 하나만. 촉매 관련으로 촉매 하나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하나만. 하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팔라듐이 촉매계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미래의 팔라듐 촉매로 뭘 할 수 있을까? 지금도 어느 정도는 이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잘만 풀리면 팔라듐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영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굵직한 거 2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하나만이라고 해갖고 2가지 말씀드려 주실 것 같은데 솔직히 촉매인가요? 하나만이? 왜 하나가 둘이 되죠? 2가지 중에 하나는 좀 짧게 설명드릴게요. 2가지 중에 좀 짧게. 둘 다 좀 짧게 해주세요. 그럴까요? 둘 다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가지 쓰임새. 미래의 팔라듐 촉매의 쓰임새.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아까 팔라듐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촉매로 활동을 할 때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탄소 원자 하나하고 산소 원자 하나로 돼 있는 건데 거기에다 산소 원자 하나를 억지로 다시 갖다 붙여가지고 이산화탄소 탄소 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2개가 붙어 있는 모양으로 바꿔주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조립군의 역할, 해체 재조립의 역할을 팔라듐 촉매가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 우글우글하게 많아요. 화학자들 중에서. 역으로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바꿔주는 반응을 팔라듐 촉매를 잘 만들어가지고 일으킬 수는 없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이거를 하면 뭐가 좋으냐? 일산화탄소를 왜 굳이 만들죠? 일단 일산화탄소가 아까 이 독한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독한 물질이라는 말은 그만큼 화학 반응을 빨리 잘 일으키는 물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것저것 만드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 만드는데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가지고 좀 딱딱한 유리 비슷하게 생기는데 유리는 아닌 플라스틱인데 되게 질 좋고 딱딱하고 뭐 깨끗하다, 투명하다라고 하면 폴리카보네이트라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
이런 거 자동차 해결할 때 앞에 있는 게 유리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그런 경우에 대부분 폴리카보네이트라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만들 때 일산화탄소 사용하는 경우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를 아니 뭐 쉽게는 그냥 일산화탄소로 무슨 소독할 때 이럴 때도 사용해요. 아까 위험한 도구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한테도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해충을 제거할 때 그럴 때 있을 때는 싹 뿌리면 목숨 다 잃거든요. 근데 이게 역으로 그게 돼요? 팔라듐으로? 그게 쉽지 않죠. 안 될 것 그런데 같은데. 여기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리고 있느냐. 요즘 기후변화 시대에 기후변화의 주 원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뭡니까? CO2. 이산화탄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이산화탄소 포집이라는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산화탄소 포집이라는 거.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장치 같은 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발해가지고 많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묻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에 저기 뭐죠? 여름철에 해수욕장 유명한 양양, 속초, 서해안에. 서해안, 서천. 아니 보령. 네, 보령 있는 쪽에 거기에 발전소에 가면 우리나라에도 꽤나 큰 장비가 이산화탄소 빨아들이는 장비가 돌아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빨아들였을 때 그거를 어떻게 처분할지가 막막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이산화탄소 빨아들여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뭐 쓰레기 같으면 뭐 땅에 묻기라도 하지. 그렇죠. 이산화탄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흙으로 이렇게 덮어놓는다고 이산화탄소가 안 날아가고 그 자리에 그대로 바다에 있겠습니까? 묻는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네,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로는 어떤 거 있냐면 옛날에 천연가스 같은 거 뽑아낸 그 유전 같은 곳에 거기는 옛날에 천연가스가 묻혀있던 곳이니까 그런 기체가 안에 저장될 만한 공간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산화탄소를 쑤셔놓고 틀어막는다.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건 천연가스 많이 나는 나라에서는 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뽑아서 철통 같은 데 이런 데 담아놓고 쇠통에 담아놓거든요. 그걸 담아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되게 막막합니다, 사실은. 그 쇠통을 막 수천 개, 수만 개, 수백만 개를 쌓아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쇠통 만드는데 이산화탄소 더 많이 배출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그래서 답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보령 같은 데서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면 그 쇠통에 저장을 일시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머드에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다시 그냥 뿌립니다. 그냥 다시. 그럼 왜 그런? 근데 이제 기술적인 실험을 해보는 의미로 빨아들이고 그리고 그냥 공기 중에 살포하면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약간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 쪽으로 살포를 해줍니다. 식물들이 그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광합성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물들에게는 좀 도움될 수 있으니까 나름의 용도네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뿌리는데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빨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거를 빨아들여가지고 처분하기가 정말 아직은 답을 못 찾은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 모 회사는 우리 회사는 큰 그런 유조선 같은 데다가 이산화탄소를 잔뜩 싣고 호주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묻어놓고 오겠다 뭐 이런 사업 추진하는 데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산화탄소를 얻은 거를 가지고 그거를 뭔가 유용한 걸로 바꿀 수 있는 기술만 나타난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죠. 그게 진짜로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유용한 걸로 못 바꿔도 그냥 대충 그냥 뭐 좀 쓰레기 같은 플라스틱 덩어리 같은 걸로만 바꿀 수가 있어도 그게 어디예요? 남는 그죠? 거죠. 그러면 그냥 뭐 하다못해 그냥 뭐 무게추 같은 걸로 써도 되고 그냥 무슨 뭐 담벼락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용도로라도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무의미하게 안 날아간다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의 활용이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어떤 식으로 의미 있는 물질로 바꾸는 용도를 만드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많이들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 팔라듐 촉매입니다. 그 용도라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걸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팔라듐 촉매도 그걸 해낼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로 종종 언급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첫 번째 용도잖아요. 두 번째 짧게 할게요. 두 번째 진짜 좀 짧게 해주세요. 시간. 팔라듐이 이 수소를 잘 붙일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관련된 뭘 하는 용도로 팔라듐을 써보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팔라듐이 만약 가격이 진짜 팔라듐이 철만큼 쌌다라고 하면 수소를 지금처럼 이런 수소통 속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팔라듐에다가 이렇게 흡수하도록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수소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이런 게 되게 활성화됐을 수 있어요. 팔라듐이 진짜 수소를 잘 붙이거든요. 그렇게 했다면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렇지. 지금도 뭐 사실은 기술이 많이 발전돼가지고 수소가 그렇게 뭐 위험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웬만한 무슨 그런 가스만큼은 위험합니다. 그 정도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더 안전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수소를 그렇게 안전한 통을 만든다는 게 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팔라듐이 수소를 잘 붙인다라는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뭔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용도로도 그 두 가지 다 되기만 하면 엄청난 이득인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렇군요. 아 진짜 오늘 뭐 이렇게 내용 오랜만에 들으니까 촉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원어타주의 그 맛이 오랜만에 되살아납니다 정말. 예. 자 마치기 전에 요거 하나는 궁금해서 저희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저도 아이언맨 시리즈를 좋아하거든요. 요거 재밌는 이야기죠. 그 영화 아이언맨. 그 말매 팔라듐 극장에서도 상영하지 않았을까요? 예, 이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그 팔라듐이 등장한다고 아이언맨. 어디 등장한다는 거죠? 이거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거 재밌는 이야기. 이거 진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재밌는 이야기인 거. 팔라듐 이야기하면서 이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어느 장면에 나오는 팔라듐이. 그 아이언맨은 모든 자기의 그런 힘의 원천이 되는 그 에너지가 나오는 그 장비를 가슴팍에 이렇게 딱 붙이고 있죠. 동그라미.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아이언맨 시리즈에서는 아크 원자로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그 갖다 붙인 얘기는 그 이제 우리나라의 당진이나 이런 데에서 전기로라고 해가지고 고철을 녹여서 새 철을 만드는 그런 공장에 가보면 아크 전기로라고 해가지고 막 번개불 같은 걸로 엄청난 전기를 이용해서 번개불 같은 걸로 고철을 녹여가지고 반짝거리는 새철을 만드는 그런 설비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 진짜 멋있습니다. 그거를 약간 그게 진짜 사람들에게 공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거였다면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당진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을 거예요. 번개를 언제 기다려요? 아니 이 전기를 걸어서 만들어서 하는 만들어서. 거죠. 그거 엄청 멋있습니다. 그거. 제우스급이네. 거대한 장치에다가 막 이게 진짜 아이언 영화에 나오는 그 아이언맨 가슴팍에 있는 것보다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것보다 훨씬 멋있어요. 진짜. 당진에 크기도 훨씬 크고 당연히 크기는 말도 할 수 없이 더 크죠. 여수 NCC보다 멋있나요? NCC가 근데 조금 더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막상막한데. 오케이.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감동을 받은 그 제작진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걸 보고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아크 원자로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그거는 전기를 쓰는 도구지 그걸로 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도구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래서 그게 그냥 가슴팍에 붙어 있다고 무한한 힘을 낸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이 아이언맨 시리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팔라듐이라는 물질을 조금씩 넣어주면 그 팔라듐이 이렇게 소모가 되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는 좀 그런 거는 아닌데 아이언맨 2편인가 아마 2편일 거예요. 2편인가 3편에서 보면 그 팔라듐 때문에 몸도 그 독을 좀 입어가지고 그 독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약간 보라색 혈관처럼 아이언맨이 몸이 좀 안 좋아지고 맞아. 이런 게 나오는데 뭐 팔라듐 막 그렇게 막 뭐 내 자동차도 뭐 사실은 뭐 아이언맨이 위험하듯 내 자동차 매연 잘 제공 저감된다고 타고 다녔더니 나도 아이언맨처럼 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다. 영화에서 그냥 그렇게 지어낸 거예요. 왜 하필 팔라듐이냐? 그 이유가 있나? 여기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하필 팔라듐이냐? 이거 이제 어떻게 아세요? 공식은 없어요. 공식 설정으로 이제 이야기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기술의 흐름을 또 팔라듐이라는 물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쭉 흘러가다 보면 이것 때문에 하필 팔라듐으로 찍었네. 뭐 때문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옛날부터 사람들이 미래의 무궁무진한 에너지원으로 굉장히 눈독을 들이면서 많이들 연구하고 있는 분야로 핵융합이라는 게 있죠. 핵융합, 수소 핵융합이라는 거. 태양이 빛을 내는 원리이자 수소폭탄이 폭발하는 그 원리. 그래서 그거를 수소폭탄처럼 한 방에 크게 빵 터뜨리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소를 이용해서 핵융합 반응을 지상에서 잘 관리해서 일으킬 수만 있다면 정말 강력한 에너지를 많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전에도 다른 기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억돌이. 유성보 억돌이.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온도를 1억 도까지 높이는 그런 아주 거대한 놀라운 실험 설비를 이용해가지고 그 비슷한 반응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소에서 마스코트로 억돌이도 만들었다라는 거 전에도 한 말씀 드렸죠. 기억납니다. 제가 이달 초인가 지난달인가에 요 관련된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구소에서 오신 분이 잡지사를 제가 정말 잘 듣고 있다라고 하면서 억돌이 알려줘서 고맙다. 저희 집에 억돌이 그 마스코트 인형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분이 그때 저를 보시면서 억돌이 마스코트 인형을 3개인가를 더 주셨어요. 저희한테 좀 보내주세요. 저희 구독자분들 좀 나눠드리게. 제가 집에 있는 거 드릴게요. 집에 그래서 억돌이 마스코트 여러 개가 있어요. 좋습니다.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건데. 감사합니다. 그런 건데. 그래서 수소 핵융합계에서는 예로부터 어떤 게 있느냐. 이거를 1억 도까지 온도를 높이지 않고
더 낮은 온도에서 만약에 수소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만 개발이 된다면 그거는 진짜 세계의 모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만한 최고의 진짜 에너지계의 대박이 될 거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라고들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흔히 뭐라고 하냐면 저온 핵융합이다라고 해요. 저온 핵융합. 네, 여기서 저온이라는 건 해서 뭐 차가운 온도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온도가 1억 도까지 그렇게 높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200도, 300도일 수도 있어요. 200도, 300도만 돼도 저온인 거예요. 이 바닥에서는. 8,000도가 돼도 저온인 거죠. 네. 보통 근데 8,000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8,000도만 해도 관리하기는 어려운 온도이기 때문에 뭐 한 수백 도 아니면 수십 도. 네, 그 정도. 아니면 뭐 더 낮은 온도. 하여튼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상상할 만한 온도에서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저온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ld fus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cold fusion이라고 하면 뭔가 상상하기 힘든 미래의 어떤 기술의 상징으로도 꿈속에서나 닿을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환상으로도 흔히 이야기하는 게 콜드 퓨전이란 말입니다. 우리 옛날 중세시대 문학에서는 아주 귀중한 보물이지만 너무나 찾기 어려운 걸 흔히 홀리 그레일, 성배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렇죠. 성배. 아서왕이 찾았다고 하는. 인디아나 존스 3탄에서 인디아나 존스가 찾아가려고 하다가 결국 못 찾는. 못 찾는 게 스포일러는 아니겠죠. 아이언맨으로 돌아. 그래서 중세에서는 성배라는 말이 있었다면 현대 과학계에서는 콜드 퓨전, 저온 핵융합이라는 게 그런 식의 관용어구로 쓸 정도로. 딱 들어도 이게 될까 싶은데. 1989년인가 그럴 거예요. 미국의 유타대학교에서 미국 유타대학교 이상하게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많이 유학가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아 유타에. 왠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미국의 유타대학교에서 1989년경에 1980년대 거의 말경일 거예요. 경에. 거기에 교수님하고 연구하시던 분이 우리가 콜드 퓨전 저온 핵융합을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세계가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었겠지. 그래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뭔가 착각한 것 같다. 그때 일어난 거는 콜드 퓨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쪽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팔라듐은 근데 언제 나와요? 그런데 이때 89년에 콜드 퓨전이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썼다라고 했냐면 핵융합을 일으킬 때 수소 핵융합을 한단 말이에요. 수소 폭탄도 수소로 사용하고 태양이 빛을 내는 것도 핵융합을 일으킬 때 재료로 수소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억돌이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핵융합을 일으킬 때도 수소를 이용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수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온 핵융합, 콜드 퓨전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수소를 융합시키려면 수소를 최대한 가깝게 달라붙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뭔가 융합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소를 최대한 갖다 붙이기 위해서 수소를 잘 붙일 수 있는 팔라듐 판을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수소를 들이붓는 방식으로 잘 했더니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다. 1억 도까지 온도를 높이지 않고도. 아까 수소 잘 붙게 하는 특징이 있다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됐고 그때부터 이 팔라듐이라는 물질이 약간 콜드 퓨전이라는 거에 약간 상징처럼 약간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블 코믹스에서도 그걸 보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는 아크 원자로 이런 게 필요한 작동되고 있다면 뭐가 있으면 좀 그럴듯하게 어울리느냐. 뭐 팔라듐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룰 수 없는 에너지를 이뤘다라는 그런 사람이 옛날에 있지 않았냐? 그렇게 해가지고 팔라듐이 등장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0년대 중반에 나온 영화로 세인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발 킬머가 주인공 뛰어난 도둑 세계적인 도둑 세인트로 나오는 영화. 여러분 혹시 그 주제곡 넣어주실 수 있으면 주제곡 한 10초만이라도 따서 넣어주시면 좋겠는데요. 10초만 해도 그 수익 창출. 그럼 5초라도 어떻게 해줄 수 없을까요? 허밍으로 한 5초 해주시죠. 나나나나나나나 둔뚜둔뚜둔 하는 이 음악 한때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효과음 같은 걸로 수사반장 OST 아니에요? 배경음악으로 하여튼 많이들 썼던 음악이 세인트 음악인데요. 이 세인트 음악에 이 세인트 이 영화에서 원래 영국의 텔레비전 시리즈였는데 영화판이 나온 게 90년대 유행한 발킬머가 주인한 엘리자베스 슈가 여중국으로 나왔던 건 그렇습니다. 그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 속에서 이 세계적인 위대한 도둑 세인트가 러시아에 가가지고 찾으러 다니는 장비 뭐겠습니까? 러시아에서 뭐를 그렇게 찾아내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발킬머가 연기한 세인트가 그렇게 찾기 위해서 대모험을 하겠습니까? 바로 콜드 퓨전 장치가 90년대 중반. 왜냐하면 80년대 말에 콜드 퓨전으로 한번 이렇게 난리가 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타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좀 그게 슬렁슬렁하는 기운이 90년대 남아 있어서 90년대 중반에 이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90년대 중반에 이 세인트에서도 저온 핵융합이 중요한 소재로 나왔었는데 아이언맨에서는 저온 핵융합이라는 말은 별로 안 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팔라듐 어쩌고 하는 걸 보면 그 느낌으로다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신화를 어떤 계승했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예. 막 기네스 펠트로가 손 넣어서 막 교체해주고 이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원스 어폰 타임인 주기율표.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46번째 원소 팔라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곽재식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